안녕하세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황윤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세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서블리스 서비스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AWS 상에서 어떤 서블리스 패턴들을 구현할 수 있을지 소개하는 세션이 있겠고요. 그 이후로 샌드보드에 한민성님께서 올라오셔서 실제로 로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현하셨고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같이 공유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일단 제가 소개할 서블리스 서비스들은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 4가지 정도의 일반적인 패턴을 소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서블리스가 뭔지부터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블리스라는 단어 다들 익숙하신가요? 네. 혹시 개발자이신 분들? 많은 분들이 개발을 하고 계시는군요. 개발자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서블리스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과거에 이제 인프라 운영하시는 분들과 개발자분들이 나눠져 있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분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내가 뭔가를 구현하고 싶을 때 그 리소스를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들이셔야 됐고요. 여러 가지 대화도 하셔야 됐고, 컨버세이션을 나눠서 뭐 서버를 갖다 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야 됐는데 클라우드로 올라오면서 그리고 서블리스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원하시는 서비스들을 쉽고 빠르게 바로 구현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더 이상 서버를 구매하실 필요도 없고 따로 생성하실 필요도 없고 그걸 관리하느라 고생하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쓰신 만큼 필요에 따라서 확장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딱 쓰신 만큼만 또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는 형태로 서비스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구성하셨을 때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HA랑 DR입니다. 서비스 자체 특정 컴포넌트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전체 서비스가 죽지 않도록 구성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리저널한 문제가 생겼을 때 DR 같은 것도 한꺼번에 고려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서블리스 형태로 아키텍처를 구성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고민을 더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AWS는 서블리스 아키텍처를 구성하시는데 상당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S3나 람다와 같은 서비스들을 비롯해서 그 외에도 뭐 API 게이트웨이라거나 아니면 코그니토 같은 서비스들,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관제할 수 있는 또 다양한 서비스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 중에 아마도 서블리스 하면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혹시 어떤 건지 생각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AWS 상에서 서블리스를 얘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람다죠. 혹시 람다가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까 해서 간단하게 람다가 뭐 하는 녀석인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WS 람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벤트 소스를 바탕으로 이벤트 드리븐된 형태로 여러분의 코드, 여러분의 로직을 실행시켜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특정 요청이 들어온다거나 혹은 클라우드워치와 같은 관제 툴을 이용해서 어떤 변경사항이 감지됐다거나 그런 경우에 람다를 바로 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출된 람다는 그 안에서 여러분이 구현하시고자 하는 로직을 구현할 수 있고요. 지금 위에 6개 하얀색으로 쓰여져 있는 언어들을 네이티브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주황색으로 쓰여져 있는 런타임 API를 작년 2018년 리인벤트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인즉슨 리눅스에 호환 가능한 언어들을 람다에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언어들로 구현되어 있는 로직을 이용해서 다시 저희 뒤에 있는 다른 서비스들, 지금 보시면 위에 보이는 다이나모DB라거나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코그니션과 같은 AI ML 서비스라거나 혹은 그 외에 기타 뭐 커스텀 API라거나 외부 서드파티 API들을 호출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WS 상에서 서블리스 형태로 서비스를 구성하실 때 람다만 가지고 모든 걸 구성하실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제일 먼저 REST API 형태로 호출이 들어왔을 때 람다를 API로 퍼블리시할 수 있는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도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뭐 어떤 규모든지 간에 개발자께서 API를 손쉽게 생성하고 게시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람다 자체를 바로 퍼블릭에 익스포즈하는 방법, 2018년 리인벤트에서 ALB에 붙이는 방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API 형태로 노출을 시키실 때는 여러 가지 관리 포인트들이 필요하죠. 이런 퍼블리시나 관리 포인트들을 바로 API 게이트웨이가 담당하게 됩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자동적으로 확장되는 형태의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인증을 지원하고 API에 스로틀링을 건다거나 아니면 SSL을 적용해서 터미네이션을 한다거나 하는 작업들이 전부 지원되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람다 형태의 로직과 그다음에 앞단에 리퀘스트를 받아주는 녀석을 분리해서 구현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또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데이터의 저장, 즉 DB 부분이 되겠죠. 저희가 서블리스 서비스를 이야기할 때 많이 소개해드리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바로 노시컬 형태의 다이나모DB입니다. 다이나모DB는 어떤 규모에서도 10밀리초 미만의 성능을 제공하는 키밸류 형태의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다중 리전, 그 다음에 다중 마스터, 멀티 마스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멀티 마스터를 지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99.999%의 SLA가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멀티 마스터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리전에 글로벌하게 배포하시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백단에 DDB를 두고 쿼리를 하시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규모 글로벌 어플리케이션에 맞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리프트나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레드핀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이나모DB를 이용해서 서블리스 백엔드 내지는 백엔드 서비스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블리스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구현하시고 배포하셨을 때 가장 고민이 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에서 이슈가 발생하고 어디에서 스로틀링 걸리고 뭐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바로 디버깅 부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특정 API를 호출하는데 성능이 느려요. 근데 그걸 내가 직접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플레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서비스들 API들을 호출하는 형태로 구성된 서블리스 아키텍처에서는 그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람다에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XA 서비스를 또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람다에서 지원하는 모든 언어에 대해서 인커밍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엑스레이 데몬이 구성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Enable Active Tracing 옵션을 키셔서 엑스레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AWS 서비스들을 호출하실 때 마찬가지로 엑스레이에서 로그를 확인해 보시고 싶으신 경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퍼를 구성하시고 라이브러리를 패치하셔서 바로 사용하시면 어떤 서비스를 호출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을 내가 봐야 하는지 같은 내용들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트레이싱 예제 같은 경우에 제일 보면 위에서 람다 함수가 이렇게 호출이 됐죠. 람다 서비스가 호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람다 이 특정 함수가 언제 호출됐는지, 그리고 다른 쪽의 리퀘스트는 어떻게 날렸는지, 리스판스는 어땠는지, 레이턴시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형태인 거죠. 이뿐만 아니라 서블리스 아키텍처를 구성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AWS 서비스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증을 쉽고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코오니터 같은 서비스, 그다음에 매트릭 기반으로 DNS 라우팅을 한다거나 혹은 헬스 체크를 통해서 헬시하지 않은 호스트에 대한 라우팅을 끊어버리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라우트 53, 그다음에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CDN 서비스, 그다음에 서블리스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언제고 재배포할 수 있고 변경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그다음에 SAM 템플릿,
그 외에도 뭐 S3 버킷의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IAM을 통해서 권한 관리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클라우드워치를 통해서 모니터링하시고 중앙에서 관리를 자동화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AWS 상에서 서버리스 관련된 서비스들은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요. 제가 저희 쪽 서비스 솔루션 아키텍처에 일종의 샘플로 나와 있는 4가지 정도의 패턴을 소개해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패턴은 바로 웹 앱이나 마이크로 서비스를 웹 기반으로 구현하실 때 API 형태로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구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하시고 싶다거나 배포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조직 내에 별도의 인프라 담당자가 있지 않으시거나 혹은 그 수가 충분치 않은 경우, 그리고 서비스가 상당히 잘 돼서 갑작스레 요청이 증가하고 이에 맞게 빠르게 확장하셔야 된다라는 니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이후에 나중에 이 서비스가 잘 되면 글로벌 확장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아키텍처 패턴이 적합할 겁니다. 람다 서비스를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 그 다음에 처음에 서버리스 아키텍처 관련 데모를 테스트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서버리스 아키텍처 템플릿 솔루션 페이지에 보시면 와일드라이즈라고 해서 일종의 우버처럼 유니콘을 타는 형태의 마이크로 서비스 앱을 저희가 샘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서버리스 샘플의 아키텍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 아키텍처는 일반적으로 웹 앱을 배포하신다거나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아키텍처를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이용하셔서 배포하실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간단하게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사용자들이 라우트 53를 이용해서 지연시간 라우팅이나 아니면 기타 라우팅 방식을 통해 가장 가까운 엔드포인트 내지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트래픽을 이동시키게 되고요. 이때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액션이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저희 코그니토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증을 받고 이를 인증된 사용자만 다음 단계인 API 게이트웨이 쪽으로 요청을 보내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는 사용자가 보내주는 해당 요청을 받고요. 여기에 퍼블리시되어 있는 API들을 뒷단에 있는 람다 로직으로 호출하는 형태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호출된 람다는 뭐 별도의 로직을 수행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뭐 다이나모DB에서 특정 데이터를 쿼리하거나 아니면 라이트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의 다이나믹 컨텐츠 외에 스태틱 컨텐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HTML 파일이라거나 JS라거나 아니면 뭐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S3가 제공하는 스태틱 웹사이트 호스팅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호스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EC2로 올리시거나 아니면 다른 VM을 올리셔서 아파치를 설치한다거나 다른 구성 관리를 하신다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리전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리전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라우트 53 뒤에 다른 리전의 리저널 엔드포인트를 구성하실 수 있죠.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로 리저널 엔드포인트를 다시 구성하시고 그 뒤에 동일한 형태의 람다를 구성하신 다음에 다이나모DB가 제공하는 글로벌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이벤추얼 컨시스턴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개의 리전에서도 동일한 형태 그리고 가장 최적화된 형태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실 수가 있죠. 여기에서 사용되는 람다 관련해서 작년에 업데이트된 부분을 잠깐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람다에 람다 레이어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과거에 람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A부터 B, C, D까지 한 4개의 람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람다들은 동일한 형태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 로직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 과거에는 각각의 A, B, C, D 람다에 대해서 그 디펜던시가 있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을 한꺼번에 다 말아서 올려주셔야 됐어요. 하지만 람다 레이어가 나오면서 이렇게
다른 람다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서 이를 람다 간에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반복적인 코드들을 각각의 람다에 배포하셔야 될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레이어들을 업로드하신 뒤에 다른 함수들에서 해당 레이어를 참조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후 각 람다에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하시면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람다를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다 보면, 람다 기반으로 개발하시다 보면 내 코드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디펜던시 라이브러리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레이어 기능을 통해서 그걸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람다를 기반으로 발표된 게 바로 런타임 API입니다. 런타임 API는 리눅스 호환 랭귀지 런타임들을 람다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녀석이죠. 그래서 HTTP 형태의 리퀘스트, 람다 서비스 자체가 받는 내용과 그다음에 람다 실행 환경 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로직과 이 중간을 매개해주는 실행 규약을 정의하시고 이 람다 실행 환경 내부에 대해서는 레이어 형태로 런타임을 구성하시고 원하시는 형태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능이 발표되면서 루비를 지원하는 커스텀 런타임이 소개가 됐고요. 다른 서드파티 업체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코볼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리눅스 컴패티블한 랭귀지들이 지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로 지원하는 아까 보셨던 6가지의 언어 이외에도 다른 언어들도 람다에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주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패턴대로 아키텍처를 구성했을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정 지역이 날아가는 경우에 이 경우에 어떻게 다른 리전을 통해서 똑같은 서비스를 배포하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을까? 저희 AWS 코드 커밋을 이용하시면 다른 리전에도 상당히 쉽게 템플릿화된 서블리스 아키텍처를 바로 배포하시고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쪽 리전에서 데이터가 손실된다거나 혹은 이쪽 리전에 엔드포인트 이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데이터에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시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글로벌 테이블을, 전역 테이블을 이용하셔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변경 관리가 필요하시다거나 혹은 똑같은 형태의 아키텍처를 여러 리전에 찍어내셔야 되는 경우 저희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또는 샘 템플릿을 이용하셔서 이걸 특정 S3 리전에 두고 각각 리전들에 배포하시는 형태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오퍼레이션 자동화 패턴입니다. 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반복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위클리로 돌아가거나 데일리로 돌아가거나 하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일일이 사람이 하기는 매우 귀찮으니 이걸 자동화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논리적인 워크플로우를 구성하시고 이걸 자동화해서 구현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정 인프라 정책을 강제한다거나 이게 정확히 적용되고 있는지 감사를 하셔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 지금 보여드리는 패턴이 유효할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AWS 옵스 오토메이터라는 녀석은 저희 솔루션 페이지에서 이 밑에 보이시는 링크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사실 상당히 간단한 형태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말아져 있는 몇몇 작업들이 S3에 저장되어 있고요. AWS 람다가 특정 시간에 스케줄드 인보크가 일어나면 해당 템플릿을 불러다가 특정 작업을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행이 되면 SNS를 통해서 알림을 준다거나 혹은 클라우드워치에 로그를 남긴다거나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프라이머리 어카운트에서 해당 옵스 오토메이터를 구성하시면 다른 어카운트들도 크로스 어카운트 롤을 이용하셔서 똑같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로직이 상당히 간단하죠.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처리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왼쪽에 보여드리는 이 플로우는, 이 예제는 스텝 펑션을 사용하는 플로우입니다. 물론 옵스 오토메이터랑은 조금 다른 미디어 처리 관련된
플로우인데요. AWS 스텝 펑션은 스테이트 머신을 정의하고 각각의 액션에 대한 상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다음 액션을 가져갈지 그런 부분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순서도처럼 특정 스테이트가 완료됐을 때 다음 액션을 어떤 걸 취할지, 그리고 그게 실패했을 때 또 다음 액션을 어떤 걸 취할지, 이런 부분들을 분기 형태로 구성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스텝 펑션을 이용하셔서 아까 보셨던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워크플로우, 특정 로직이나 스테이트에 기반해서 다음 액션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펑션 같은 경우에 역시 작년 리인벤트에서 새롭게 나온 기능들이 있죠. 과거에 각각의 액션들을 구성하시려면 람다로 직접 구현하셔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현재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몇몇 서비스들에 대해 특정 액션들을 쉽게 바로 구현하실 수 있도록 일종의 기능을, 워크플로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람다를 불러낸다거나 아니면 배치를 돌린다거나 혹은 DDB에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굳이 별도로 람다를 구성하시지 않으셔도 기능을 통해서 바로 구현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다음으로 말씀드릴 패턴은 서블리스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사실 운영 중인 서비스에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죠. 로그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매트릭들도 그렇고요.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싶으신 경우, 그리고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신 경우 뿐만 아니라 빠르게 분석해서 거의 니어 리얼타임 내지는 리얼타임으로 BI 형태로 보고 싶으신 경우, 그다음에 추후에 AI, ML 서비스를 붙여서 해당 로그들을 분석하시고 싶은 경우, 그리고 ETL을 위한 별도의 모듈 내지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시기가 불편하신 경우, 이런 패턴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데이터 레이크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보여드리게 된 페이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레이크의 핵심은 바로 S3입니다. S3가 센트럴 스토리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S3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인제스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호스를 인제스션 하실 수도 있겠고, 키네시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 극단적으로는 아직 서울 이전에 없지만 스노우볼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S3에 모든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시고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카탈로깅하고 추후에 분석하기 위해서 보시는 다이나모라거나 아니면 엘라스서치와 같은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누가 접근하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정의해주는 서비스로 오른쪽 위에 보시는 앱싱크라거나 아니면 API 게이트웨이라거나 아니면 코그니토 같은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저장된 내용들을 분석하시기 위해서 글루라거나 아테나, 그다음에 잘 아시는 EMR과 같은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IAM이라거나 아니면 클라우드워치와 같은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가 인제스천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나리오가 다양할 수 있으니 이걸 앞에다가 두고요, 전제해 두고, 그다음에 S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AWS 글루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S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크롤러를 통해서 스키마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서 카탈로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키마와 카탈로그가 지정되고 나면 저희가 제공하는 또 별도의 서비스인 아마존 아테나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S3에 바로 SQL에 컴패티블한 랭귀지로 바로 쿼리를 하실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필요하신 경우에는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이용하셔서 분석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는 별도의 BI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구축하실 필요 없이 바로 퀵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죠. 혹시 아마존 아테나에 대해서 친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아테나는 서블리스 형태의 SQL 쿼리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SQL을 따르는 형태로 바로 쿼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상당히 대용량의 데이터, 지금 보여드리는 결과 같은 경우에는 169.53GB에 대해서 44.66초 정도의 소요 시간으로 쿼리가 가능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쿼리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테나는 이 AWS 글루 앞에 보여드렸던 크롤러와 데이터 카탈로그가 있는 글루 서비스와 즉시 통합돼서 다양한 서비스들과 함께 활용되실 수 있습니다. 통합된 메타데이터 리포지토리를 생성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추후에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BI 형태로 분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들을 인테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현재는 프리뷰 형태로 나와 있는 레이크 포메이션이라는 서비스를 새로 내놓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까 보여드렸던 글루가 하는 작업들, 데이터 크롤링, 그 다음에 ETL 같은 작업들을 중앙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녀석이고요.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누가 ETL 작업을 할 수 있고 누가 어떤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추후에 저희가 GA가 되면서 또 같이 설명드릴 수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IoT 데이터 처리 패턴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oT가 상당히 일종의 트렌드처럼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관련된 서비스를 구성하시다 보면 보시는 것과 같은 이슈들에 부딪히실 수가 있죠. 기계 수가 너무 많고 업로드가 잦다. 그 다음에 이걸 준실시간성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뿐만 아니라 IoT 기기들이 매번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즉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에서만 가끔 IoT 기기가 붙어서 데이터를 올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한 번에 갑작스럽게 많은 데이터가 업로드되는 형태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순서가 중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타임스탬프 단위로 정렬을 하셔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 활용하실 수 있는 패턴이 IoT 디바이스 모니터링이라는 솔루션 패턴입니다. 밑에 보시는 링크에서 해당 서비스 솔루션을 바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기나 혹은 IoT 코어를 바로 제공해드리는 형태는 아니고요. 이를 통해서 올라온 데이터를 보시는 IoT 룰을 통해서 맨 좌측에 있는 IoT 룰을 통해서 키네시스 쪽으로 데이터를 넘겨주게 되고요. 이 데이터 스토어에서 플로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가져갑니다. 원본 데이터는 바로 S3에 저장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정한 데이터들을 필요에 따라서 바로 분석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 아날리틱스를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되고 어그리게이트된 데이터들은 파이어스를 통해서 처리된 데이터들을 별도의 S3 버켓에 저장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여기서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 스트림을 이용해서 람다를 호출하고 이 람다에서 추가적인 ETL 작업이라거나 아니면 별도의 데이터 스토링 작업을 통해서 그 다음 데이터 스토어 포인트인 다이나모DB 테이블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바로 리얼타임 대시보드를 구성하셔서 보신다거나 혹은 다른 형태의 BI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에 대한 접근은 코그니토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인증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패턴을 구현하셨을 때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도 사실 존재합니다. 파이오스 같은 경우에 버퍼 크기와 인터벌을 조정하셔야 얼마나 많은 청크를 얼마나 자주 보낼지를 결정할 수가 있죠. 데이터 사이즈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푼요청 자체가 많이 늘어나는 건 결국 요청의 증가 혹은 비용의 증가를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어떤 식으로 청크들을 구성하실지 어떤 사이즈의 오브젝트를 구성해서 말아서 올리실지 이런 부분들도 한꺼번에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 데이터 같은 경우에 별도의 버킷에 저장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걸 매번 끌어다 쓰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축을 통해서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ETL이나 아니면 데이터 트랜스폼을 수행하시는 경우에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즉 데이터 트랜스폼이 아이덴포텐트에서 원본 데이터 자체를 수정하거나 훼손시키는 일이 없어야 해당 작업이 실패로 끝난다 하더라도 그 추후에 다시 트랜스폼 작업을 수행하고 그를 통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가져가실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드시프트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밑에 보이시는 레드시프트 베스트 프랙티스를 구글링해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4가지 패턴이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샌드버드의 한민석 데브옵스 엔지니어께서 올라오셔서 실제로 로그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성하셨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샌드버드라는 회사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재직 중인 한민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그 로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서 겪게 된 어떤 문제점이나 그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에 앞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또는 게임들의 안에다가 인앱 채팅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SDK나 API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물론 채팅 서비스니까 채팅에 관련된 피처, 예를 들면 뭐 타이핑 인디케이터라든지 멘션 어카운트라든지 뭐 그런 채팅 관련 피처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그 아이코닉이라는 VC로부터 약 한화로 580억 정도의 시리즈 B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회사 소개고요. 오늘 공유 드릴 일라스틱 서치 관련 파이프라인 소개를 앞서 기존에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유사한 파이프라인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후에 일라스틱 서치 관련 로그 파이프라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EC2 인스턴스에 있는 서버 어플리케이션이 로그 파일을 특정 디렉토리에 저장하게 되고요. 그 저장된 로그 파일은 AWS 키네시스 에이전트를 통해서 키네시스 스트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키네시스 스트림을 소스로 해서 파이오스로 다시 보내게 되고요. 파이오스에서는 그 중간에 트랜스포메이션 람다를 껴넣을 수 있어서 저희는 이 람다에다가 들어온 인풋 레코드가 올바른 제이슨 포맷이 맞는지를 밸리데이션하는 람다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제이슨일 경우에는 S3 버킷에 저장하게 되고요. S3 버킷에 저장되는 이벤트 소스를 다시 트리거해서 저희가 아테나에서 사용할 연월일로 파티셔닝 하는 람다가 실행되어서 최종 버킷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버킷에 저장된 데이터는 아테나 스키마를 통해서 데이터를 쿼리로 조회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아테나에서 조회한 정보는 저희가 고객에게 프라이싱하는 근거 자료로 DAU나 MAU를 계산할 때도 사용되고요. 초기 POC 경우에 이제 로드 테스팅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합니다. 또한 아테나에 있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조회를 해서 AWS 와프의 룰 제너레이션 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좀 중복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오스도 AWS 키네시스 에이전트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키네시스 스트림도 똑같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데요. AWS의 공식 페이지를 보면 그 파이오스는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오토 프로비저닝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한히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 그 서비스의 리밋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케이스를 오픈해서 리밋을 인크리스 요청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데이터가 증가했을 때 저희가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 케이스를 열고 리밋을 늘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또한 장애 해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키네시스 스트림으로 먼저 데이터를 받고 그걸 파이오스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키네시스 스트림은 자동으로 프로비저닝을 해주진 않지만 샤드를 저희가 직접 증가할 수 있고 샤드에 대한 리밋은 미리 받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테나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경우를 사용하다 보니 실시간성으로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조회해야 될 니즈가 내부적으로 생겨서 아테나를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아닌 다른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버에 표준 출력 로그를 한 곳에 모아서 저장하고 관련 로그를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디버깅이나 여러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했을 때 일라스틱 서치를 먼저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내부적으로 일라스틱 서치를 직접 운영해 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AWS의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매니지드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 저희가 사용하는 파이오스와의 인티그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접근 제어에 대한 설정이 쉽게 가능해서 그 부분도 장점인 것 같고 키바나의 인증을 코그니토와 연동이 가능한 부분도 저희가 특별히 관리할 부분이 없어서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조금 전에 소개드린 구조랑 거의 비슷한데요. 다른 부분은 파이오스의 데스티네이션이 엘라스틱 서치라는 점과 엘라스틱 서치의 주기적으로 람다를 통해서 인덱스를 관리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다릅니다. 또한 유저 접근은 일라스틱 서치와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는 코그니토를 통해서 인증을 관리하게 되고요. 부분을 상세하게 다음 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보내는 에이전트 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 아테나 관련 파이프라인에서 AWS 키네시스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잘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에이전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키네시스 에이전트의 장점은 구성 설정이 매우 간편하고 그 다음에 키밸류 타입의 메타데이터를 추가로 인젝션할 수 있고 보내는 EC2의 메타데이터도 쉽게 해당 로그에 인젝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EC2 메타데이터에 관련된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AWS 키네시스 에이전트 GitHub 리파지토리에 아직 문서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PR을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에 이런 비슷한 메시지들이 많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피처가 엄청 유용하게 쓰인다고 문서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여러 명이서 하는데 아직까지 도큐멘테이션이 업데이트 안 돼서요. 이 부분에 기여하고 싶으신 분은 바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키네시스 에이전트가 구성 설정이 쉽고 좋은 피처들이 있어서 잘 쓰고 있었지만 저희가 기존 파이프라인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이슈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EC2 인스턴스에 있는 어떤 로그성 파일들을 우분투의 로그 로테이트를 사용하여서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키네시스 에이전트가 바라보는 파일을 로그 로테이트가 로테이트 시킬 때 로테이트된 파일의 타임스탬프 값을 키네시스 에이전트가 잘못 보게 되어서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된 걸로 인식을 하여
순간적으로 이미 보낸 데이터들을 한 번에 중복되어서 보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파일이 다른 파일로 로테이트 되면서 이걸 다 새로운 걸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키네시스 스트림과 파이오스가 받는 인커밍 레코드랑 인커밍 바이츠가 엄청 급증하게 되었고요. 또한 로그가 필요 없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하여 이것에 관련해서 AWS 키네시스 에이전트의 이슈를 찾아봤는데 메인테너 분께서는 이미 노운 이슈로 알고 계시고 하지만 아직 패치는 안 되었고 어떻게 워커라운드 할지에 대해서는 제시를 해주었으나 키네시스 에이전트의 장점이 구성 설정이 간편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복잡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여 다른 에이전트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에이전트로 플루언트D를 고려했는데요. 저희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이미 기존에 사용된 지 오래됐고 커뮤니티가 풍부하고 플러그인이 많은 플루언트D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었던 거는 파일의 그런 로테이션을 잘 디텍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로테이트된 파일에서 그 레코드를 유실하지 않으려고 몇 분이나 몇 초 동안 더 지연해서 바라보게 하는 상세한 피처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키네시스의 아웃풋 플러그인을 이미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플루언트D를 사용하게 되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리전에 처음에 보여드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데이터 스트림과 파이호스는 정말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게 버든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데이터 스트림의 프라이싱 매트릭을 보게 되면 샤드를 운영한 시간과 샤드를 통해서 보낸 페일로드의 유닛 카운트가 이제 과금의 매트릭이 되는데요. 여기서 좋은 점은 플루언트D의 키네시스 플러그인은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기능을 이미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뒤에서 계속 보시면 이미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레코드가 발생될 때마다 매번 키네시스 스트림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풋 페일로드의 맥시멈까지 레코드를 청크해서 그 청크된 거를 한 번에 이제 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풋 페일로드의 카운트를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저희는 키네시스 스트림으로 보낸 데이터를 파이오스에서 받게 돼 있는데 어그리게이트된 레코드를 파이오스는 다시 자동으로 디어그리게이션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을 할 거는 진짜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플루언트D 플러그인의 어그리게이션을 명시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보내려는 데이터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 어그리게이션 기능을 쓰면 비용 절감의 효과가 더 커질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키네시스 스트림이나 파이오스를 쓰실 때는 이 어그리게이션 관련 피처를 사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접근성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라스틱서치 서비스와 코그니토를 연동해서 키바나의 인증을 관리하려고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일라스틱서치 서비스를 프로비저닝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VPC 안에 생성하는 것과 두 번째는 퍼블릭 액세스를 허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VPC 안에 두는 것이 더 보안적으로 우수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프로덕만 VPC가 20개가 넘는 상황이라
매 다른 VPC에 프록시를 두고 그 프록시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사용자 접근성의 편의성을 너무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여서 퍼블릭 액세스를 하도록 생성을 하고 액세스 폴리시를 통해서 저희가 프록시 서버의 IP 베이스로 그 리밋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키바나의 로그인 관리는 코그니토와 통합하였습니다. 코그니토의 장점, 코그니토란 서비스는 좀 전에 황윤상 솔루션 아키텍트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유저의 인증이나 그런 액세스 컨트롤을 쉽게 도와주는 서비스고요. MFA 같은 기능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20개 이상의 키바나를 하나의 코그니토 풀을 가지고 액세스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일라스틱서치의 인덱스 로테이션 관련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인덱스를 지우는 람다가 클라우드워치 이벤트를 통해서 트리거되어 일라스틱서치의 인덱스를 지우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일라스틱서치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거의 없던 상태여서 인덱스를 왜 로테이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일라스틱서치까지 잘 도달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었고 이게 실제 운영 중일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는 아무 생각이 없던 거죠. 그래서 인덱스 로테이션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다행히도 저희가 쓰는 파이어호스는 일라스틱서치의 데스티네이션을 통해서 쉽게 인덱스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시간별, 일별, 주별, 월별 자동 로테이션을 지원합니다. 실제로 인덱스에 대한 관리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운영 환경에서 프리 스토리지에 대한 풀이 나서 보시는 메시지와 같이 장애를 일으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사진은 그래서 파이어스를 통해서 인덱스는 자동으로 지정한 만큼 로테이션이 되지만 이 지정된 로테이션에 대한 인덱스를 자동으로 지워주는 것은 아니라 그 인덱스를 삭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의 몫이라는 교훈을 얻었고요.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람다를 통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워치 스케줄드 룰을 통하면 기존의 크론 탭과 같이 크론 익스프레션으로 람다를 트리거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주기적으로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인덱스를 지우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메인티티 서비스와 서버리스 서비스를 엮어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다 보면 업무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파이프라인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나 어떤 모니터링을 소홀하게 되는데 실제로 운영하면서 느낀 교훈은 메인티티 서비스와 서버리스 서비스를 엮어서 사용할수록 좀 더 모니터링과 얼럿을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고요. 저희가 공유드린 파이프라인에서는 키네시스 스트림이 받는 데이터에 대한 얼럿, 파이오스가 스트림을 땡겨갈 때 많이 땡겨가서 스로틀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얼럿, 일라스틱 서치의 프리 스토리지나 클러스터의 헬스가 잘 정상인지에 대한 얼럿, 그 다음에 람다가 일라스틱 서치 도메인에 접근했을 때 실제로 인덱스를 잘 지웠는지에 대한 얼럿 등이 필요했습니다. 이것들을 한 번에 교훈을 얻은 건 아니고요. 장애나 문제점을 겪으면서 얻게 된 교훈입니다. 제가 준비한 공유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황윤상 솔루션 아키텍트 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경험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주 사용되는 서비스들을 쉽고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 보신 것처럼 제가 소개해드렸던 4가지 패턴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서버리스 패턴을 이용한 개발이나 배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데브옵스 도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코드 시리즈들 뿐만 아니라 샘 템플릿을 이용해서 버전 관리나 배포를 손쉽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렸던 여러 샘플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블리스 어플리케이션 리퍼지토리에서 직접 찾아보시고 배포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0레벨 정도의 강의여서 좀 더 딥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넥스트 스텝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기술 세션들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람다 관련해서는 저희 김희로 솔루션즈 아키텍트께서 람다의 내부 동작 방식, 그리고 어떻게 이 내부 동작 방식에 맞게 람다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실 거고요. 데이터 레이크에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펙티브 데이터 레이크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여러 서블리스 기반 서비스들이나 사용 패턴에 맞는 좀 더 심도 깊은 세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세션들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발표하면서 사용했던 리소스들은 추후에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오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아래 보시는 리인벤트 자료들도 참조해 주시면 나중에 서비스를 구현하시고 확인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AWS는 여러분의 피드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 다음 서밋에서도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